그 127페이지 아까 유상 얘기 있잖아요. 판례만 먼저 볼까요? 판례를 잠깐 몇 개 보시면 129페이지에 판례들이 쭉 나오는데 8번과 9번을 볼게요. 9번 먼저 볼까요? 9번. 129번 판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지료액수가 법정지상권의 지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없으면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렇게 지료를 정한 바가 없으면 지료 연체를 위한 소멸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뭐죠? 원칙이 뭐라는 얘기예요? 무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칙이 일단은 뭐예요? 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음에 뭐죠? 법원이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었다면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하지 못해요? 소멸 청구하지 못한다는 게 판례고요. 그래서 모든 판례는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원칙이 뭐죠? 무상이라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판례를 이해하려면 원칙이 뭐죠? 무상이다. 이런 거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또 8번을 볼까요? 8번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 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그럼 이제는 뭐죠? 유상이죠. 법원에서 뭐 했어요? 정했습니까? 이때는 뭘 줘야 돼요? 지료를 줘야 되겠죠. 지상권자가 판결 확정후 지료를 청구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 지급을 지체한 때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 소유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법원이 뭐죠? 결정했다면 그때 이제 뭐가 됐어요? 유상이니까 2년치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죠? 원칙이 항상 뭐죠? 무상으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하치기 이제 3번 토지 또는 건물이 양도된 경우의 효력이 있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래서 을이 아까 열심히 했던 요건을 갖춰서 토지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다면 이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 할 필요가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 땅이 K에게 양도가 되더라도 을은 자신의 지상권을 가지고 K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대항할 수가 있다. 뭘 안 하고 있어도요? 등기를 안 하고 있어도요.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 없죠. 법정 지상권이란 말 자체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인 거죠. 따라서 취득하기 위해서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자신의 지상권을 가지고 등기 없이도 을은 K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이게 뭐죠? 요거 1번 뭐가요?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 이해되시죠? 그다음 문제는 이제 건물을 을이 병에게 팔았어요. 양도했어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없어요. 따라서 건물을 팔았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쫓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첫째 지상권을 뭐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취득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병이 을이 가지고 있던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을을 대의해서 갑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한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뭘 취득하는 거예요?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죠. 표준도 어둡네요. 다시 한번. 을이 건물을 팔았어요. 건물을 팔았다는 말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을에서 병으로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전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물만 팔린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을에게 뭐예요?
쫓아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상권은 뭐가 없어요? 부정성, 수반성이 없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갑이 병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병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지상권이 없으니까요. 요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첫째,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지 지상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지상권이 있는 거죠. 아직도 을에게 지상권이 뭐예요? 보유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요구하지 못하는 거고요. 따라서 병은 어떻게 하면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냐면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지상권을 설정해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병은 지상권은 없지만 을을 대위해서 을 앞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란 후 이전 등기 받으면 뭐예요? 지상권을 미래에는 뭐죠? 취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세 번째로 사용이익은 어떻게 할 거냐 문제죠. 지금 병은 지상권도 없이 남의 땅을 쓰고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사용이익은 권한이 없으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고요. 너는 아무런 권한 없이 내 땅을 쓰고 있으니까 사용이익은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 지상의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서 1. 법정지상권 처분 시 등기라는 말은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팔아먹을 때는 뭐예요? 등기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2번 건물 전득자의 지상권 등기 청구권에 뭐예요? 대의 행사해가지고 기형, 니은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아직도 을에게 뭐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으니까 가병은 을을 대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따라서 건물을 갑이병에게 철거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넘겨보시지 말고 그죠? 넘기지 마세요. 그죠? 끝이네. 그죠? 그 다음에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야 돼요? 반환을 해야 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다 한 거죠. 그죠? 자, 우측에 판례를 좀 볼 거예요. 판례를. 자, 판례를 볼 건데 중요한 건 볼 건데 1번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요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데 언제 건물이 있어야 돼요? 매매할 당시 건물이 있고 언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매매할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으면 된다는 얘기죠. 2번 판례 볼까요? 건물 없는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해서 129페이지죠? 129페이지 판례 보고 있습니다. 자, 건물 없는 나대지입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으니까 법정지상권은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다. 3번도 마찬가지죠. 건물 없는 나대지의 1번 저당권. 1번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으니까 법정지상권은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다. 4번. 자, 건물만 사면 법정지상권 취득하죠. 그죠? 건물만 사면. 근데 건물만 사면서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 지상권을 뭐한 곳으로 봐요? 포기한 곳으로 본다는 얘기고요.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죠. 자, 보세요.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그걸 뭐가 떠올려요? 아까 이거죠. 토지와 건물이 함께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중간 과정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가 없다. 6번도 볼까요? 원소유자로부터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일괄의 매도. 그리고 또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 함께 팔린 거죠. 결론은 뭐예요? 법정지상권이 뭐죠?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할 실익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그 다음에 7번 해가지고 요겁니다. 사용이익은 부당이익으로서 어떻게 해요? 반환해야 된다는 판례가 또 나와 있고요. 8번, 9번은 봤죠? 그 다음에 10번도 뭐죠?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법정 지상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 사용권이죠. 따라서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지상권은 뭐예요? 성립해요. 다만 그 범위와 존속기간은 무슨 건물을요? 구 건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판례예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런 거 어떨까요?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갑의 것이에요. 들으시면 돼요. 이런 상태에서 토지에 뭐가 됐냐면 저당권이 설정됐거든요. 근데 갑이 뭔 짓을 했냐면 건물을 철거해 버렸어요.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이 땅은 나대주고 빈 땅이고 건물이 어떻게 해요? 없는 상태인데 토지 저당권자가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경매가 돼서 을이 경락을 받았어요. 이때 갑에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 왜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으면 돼요. 그죠? 이것도 보면,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죠?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요? 건물이 있어야 돼. 알잖아요. 그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건물도 없는데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언제 건물이 있으면 돼요? 저당권 설정 시. 따라서 나중에 그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없더라도, 뭐가 발생해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는 거죠. 다만, 그러면, 갑은 자신의 지상권을 근거로 해서 건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신축할 수가 있는데 요 지상권의 범위는 신축된 건물 기준으로 범위와 존속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된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존속기간과 범위가 뭐죠? 결정된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핵심 지문인데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8번에서 뭐가 나오죠? 9번 지상권이 나옵니다.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9번 지상권에 대해서는 개념만 신경 쓰면 돼요. 개념 뭐죠?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 대한 토지 사용권이 뭐죠? 9번 지상권이고요. 원래 시작은 지하철을 신축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거죠. 최근에 가장 문제되는 거는 뭐 KTX 같은 경우도 그죠? KTX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죠? 고가차도라 그러나요? 그죠? 이렇게 공중으로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KTX가 지나가는 그 땅에는 공중에다가 뭘 설정해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그러면 철도공사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인가? 아무튼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요 지상의 공중의 특정층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토지사용권, 구분지상권이 있는 거고요. 아니면 송전선일 수도 있겠죠. 그죠? 송전선 옛날에는 자기 집 위로 뭐죠? 송전선이 지나가면 지나가나 보다 하고 신경을 안 썼잖아요. 요즘에는 뭐죠? 난리 나죠. 그죠? 그럼 결국은 그 한전 입장에서는 송전선이 지나가는 땅에 대해서 뭘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근거로서 뭐죠? 구분지상권이 일정되는 거죠. 그래서 농지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면 그 농지 위에다가 뭘 설정해요? 구분지상권 설정하고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한전은 뭐죠? 땅 주인에게 뭘 지급하게 되는 거죠? 지상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두 가지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요. 수목은 빠진다. 나무는 뭐죠? 제외된다. 왜냐하면 땅 속에다가 나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소유할 수는 없고요. 또 공중에다가 무엇을요? 나무는 소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분지상권에서 오답을 만들 때 수목을 집어넣어서 오답을 만들기 때문에 수목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토지 소유자 이외의 권리가 존재할 수가 있죠. 이외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요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땅 속에다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구분지상권이 발생하겠죠. 근데 문제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땅 주인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예를 들어 여기에 또 다른 뭐가 있었어요? 지상권자가 있었어요. 근데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땅 속에 뭐죠?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되면 토지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겠죠. 따라서 지상권자의 뭐가요?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가 있어요. 또 요 토지에 저당권이 있었어요. 만약에 저당권자 피해볼까요? 피해봅니다. 왜냐하면 땅 속에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되면 땅 가치가 떨어지죠.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저당권자가 있다면 저당권자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설정할 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목은 빠진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구분지상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설정할 수가 있다. 그것이고요. 우측의 효력은 뭐 일반 지상권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해가지고 분묘 기지권이 나오죠. 분묘 기지권도요, 은근히 개념이 중요합니다. 분묘 기지권은 뭐냐면요, 지상권입니다. 이것도 타인의 토지 사용권입니다. 따라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일반 지상권과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목적이 다르죠.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분묘 기지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상권과 똑같은 문제 생기는데 아까 제가 지상권 개념을 하면서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묘 기지권도 자꾸 묘에 대한 권리로 뭐죠? 착각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가지고 있는 땅에 을이 자신의 선치를 모시고 있는 묘를 소유하고 있다면 을은 이 묘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고 갑의 토지에 토지 사용권이 뭐가 있는 거예요? 분묘 기지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묘 기지권은 뭐에 대한 권리가 아니에요? 묘에 대한 권리가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죠? 토지 사용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이나 중개사법 시간에 장묘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배우면서 자꾸 분묘기지권과 헷갈려 한단 말이죠. 헷갈릴 이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묘 등에 관한 법률은 요 묘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는 거냐면 묘를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죠? 토지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권리가 내용이 뭐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의 땅에다 묘를 쓰면요, 묘에 대해서는 장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을 받아요. 토지에 대해서는 뭘? 분묘 기지권에 관한 판례가 뭐가 돼요?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분묘 기지권은 묘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죠? 토지 사용권임을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지상권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원칙적으로 건물 등의 소유자가 지상권을 갖죠. 그죠? 그럼 분묘기지권도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분묘기지권도 누가 갖는 거예요? 분묘의 소유자가 갖는 거죠. 분묘의 소유자가 누구죠? 장손입니다. 장손. 이 분묘의 소유권은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법이 있어요. 법입니다. 거기 보면은 상주가 분묘의 소유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상주는 장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와요. 유가족이 공동으로 갖는다. X에. 그 장손이라는 말은
아들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큰 아들만 분묘기지권을 갖는다는 얘기.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갑이 돌아가셨는데 뭐죠? A, B, C 세 분의 자제분이 계신데 요 분이 장손이죠? 요 분만 뭐예요? 분묘기지권을 갖고 B, C는 뭐예요? 분묘기지권 못 갖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가 먼저 돌아가시고 스몰 A 손주가 있다면 손주가 장손이에요? B, C는 뭐가 아니에요? 장손이 아니에요? 따라서 B, C는 분묘기지권이 없고 오히려 누가요? A. 손주가 뭐죠? 장손주가 뭐죠? 분묘기지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누가 갖습니까? 분묘의 소유자가 갖는데 분묘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장손입니다. 재밌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완전히 조선시대 때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상주들이 두 줄 긋는 완장 차는 분은 장손만. 차남들은 뭐예요? 한 줄을 찼어요. 근데 지금은 뭐 시대가 변해가지고 이제 뭐예요? 다 두 줄 차죠. 사이만 인간 차별하죠. 사이만 뭐죠? 한 줄이죠. 그죠? 근데 그거는 뭐죠? 관습도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과거에는 뭐 오로지 누구만요? 장손만 상주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를 왜 여성분이 안 뺏어갔을까? 남녀평등에 반하잖아요. 이거. 왜 안 뺏어간 거예요? 안 줘서요? 아니죠. 돈 아니야. 돈이 안 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뭐 제사 주재권 이런 것들이 돈은 안 되고 요새는 뭐예요? 막 그 의무적인 거잖아요. 그냥 막 저도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주 묘 때문에 골치 좀 섰거든요. 근데 아무튼 막 이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거는 뭐죠? 안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뺏어갈 만한데 돈이 안 돼서.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뭐예요? 옛날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돈 되면 뭐죠? 무조건 뺏어갔겠죠. 그죠? 헌법재판 소원 막 재판 걸고 남녀평등에 반하다 막 난리 났겠죠. 그죠? 그럼 교재 볼게요. 1번 성립요건에서 1번의 1에서 1번의 1번이 원칙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묘를 설치하면 분묘기지권을 갖습니다. 이게 대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을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땅 주인인 갑을 만나서 아버님 좀 모시면 안 될까요? 그래라 라고 했다면 을은 묘에 대해서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고 땅에 대해서 뭐죠? 토지사용권이 뭐죠?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게 뭐죠? 원칙이죠. 그 다음에 2번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묘를 썼어요. 분묘기지권 취득하지 못해요. 다만 몇 년 지나면요? 20년 지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남의 땅에다 허락도 없이 묘를 쓰면 20년 지나면 취득시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뭐죠? 분묘기지권이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는데 그 땅에 있는 그 묘에 대해서 뭐 철거한다 또는 뭐 이런 거 뭐 이장한다 같은 특약이 없이 거래하게 되면 새롭게 뭐가 발생합니까?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고요. 옆에 화살표 유상 있죠? 가입표. 이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무엇부터요? 원칙, 무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무상인데 물론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뭘 정할 수 있어요? 유상으로 정할 수가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교재는 세 가지 원인만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네 번째 분묘가 존재하는 임야가 경매된 경우입니다. 최근에 판례가 인정하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임야 땅이 있는데요. 갑의 소유고 요 갑의 땅에 뭐가 있어요? 분묘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갑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이 땅이 뭐가 됐어요? 경매가 돼가지고 병이 경락을 받으면 요 갑에게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업에 가셔가지고 임야를 경매를 받고 싶으면 반드시 현장에 가셔서 묘의 현황을 파악하셔야 돼. 묘가 너무 많으면, 묘가 있으면 일단 그 묘를 뭐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돼. 뭘 받더라도요? 경락을 받더라도.
왜냐하면 전 주인에게 뭐가 인정이 돼요?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묘상을 파악해가지고 묘 때문에 땅을 못 쓰게 된다면 뭐죠? 경락 안 받는 게 나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런 거 그냥 확인 안 하고 그냥 인터넷만 뒤져보고 그냥 가가지고 경락 받았다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골치 아픈 땅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런 원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분묘 내부에 시신이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뭐죠?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못해요. 따라서 대외적으로 묘가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갖춰야 돼요? 봉분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유언하셨죠? 조그만 비석 하나 만들어 달라 그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죠? 노무현 대통령 묘가 봉분은 없고 뭐만 있죠? 묘만 있더란 말이죠. 그죠? 현재 묘가 좀 특이하게 이렇게 넓적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 땅이 남의 땅이라면 그렇진 않겠지만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왜? 봉분이 있어야 돼요. 비석이 있는 건 뭐죠?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봉분. 비석은 있고 없고 따지지 않음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권리의 내용 해가지고 1. 봉분 밑바닥 땅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 공지까지 뭐가 돼요? 확장이 되고요. 2번 존속기간인데 이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이잖아요. 그죠? 그럼 옆에다가 외모가 필요합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약정 기간 동안 존속합니다. 약정 기간 동안 존속하고요. 분묘기지권은 최단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분묘는 공부는 건물은 아니죠. 수목도 아니고 뭐로 들어갈 수 있냐면 기타 공작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최단 기간이 뭐 되잖아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년 약정을 하면 1년만이에요. 5년이 보장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한 달 약정을 했으면 뭐예요? 한 달만이에요. 5년이 보장되질 않아요. 그럼 교재 나와 있는 건 뭐냐? 이게 원칙인데 다만 약정이 없었다면 수호하고 봉사는 뭐죠? 계속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면 또 문제가 이상해져요. 다시 말하면 원칙은 뭐죠? 약정 기간만 존속하고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최단 기간을 뭐 하지 않습니까?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호와 약정이 없었다면 수호하고 봉선하는 뭐죠? 계속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어떤 형태든 합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쌍분 형태든 단분 형태든 뭐 하지 못해요? 합장하지 못하고요. 넘겨보시면 특수지상권 위에 이제 공란이 있는데 거기다가 좀 메모 좀 하죠. 원칙이 무상입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지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뭐 취득시효를 했든 아니면 계약을 통해서 했든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 원칙이 무상이라는 말은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존재해야 비로소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작년도 판례인데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2년치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장전도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원칙이 뭐예요? 무상입니다. 따라서 지료를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료를 지급하기로 뭐예요? 특약을 했다면 그때는 뭘 줘야 돼요? 지료를 줘야 되고요. 또 분묘기지권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특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치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만약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여기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판례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재밌는 판례가 있죠.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재미로 보는 겁니다. 판례 재밌더라고요. 건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에. 근데 이 5층 건물에다가 6층부터 10층으로 증축을 하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느냐? 요 문제. 이해하시죠? 이전 건물인데 그 위에다가 건물 짓겠다는 거예요. 뭘 설정해서요? 구분지상권 설정해서 가능하다. 요 판례가 있네요. 다시 보시면 2번 판례인데 상가 건물의 1층 옥상 외 일정 층수까지 건물을 추가로 신축하기 위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구분지상권 설정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그래서 기존 건물 위에 뭘 증축을 하면서 뭘 설정할 수도 있어요? 구분지상권 설정도 가능하다는 거 하나 특이하니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특별한 거 없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지역권이 나오는데 또 지역권 시작하면 또 한참 걸리니까 좀 일찍 시켜야죠. 쉬었다가 지역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